네, CBS 사랑방 매주 목요일은 홍정한 목사의 소소한 책 읽기 이어갑니다. 홍정한 목사님 자리하셨는데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좀 축축하게 보냈습니다. 네, 비가 많이 내렸어요. 네네. 그래서 그 습한 기운 속에서 네네네. 다들 좀 지쳐하시는 그런 분위기도 있고요. 네. 예, 어려움 겪으신 분들도 있으시고, 맞습니다. 예, 네. 여러 가지 좀 축축한 네. 그런 한 주를 보내게 됐네요. 네. 자, 그렇지만 목사님 오늘 제가 엘리베이터에서 뵈면서 역시 운동의 힘은 남다르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슬림해지셨어요. 아이고 실제로 보신 분들은 욕하십니다. 상대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또 날씨는 덥지만 네. 덥고 습하지만 운동으로 또 활기찬 하루하루 보내고 계시더라고요. 그 활기찬 느낌 오늘 프로그램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까지 소포클레스 아이스킬로스의 두 작가의 작품을 만나봤었고요. 이제 에우리피데스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리스 비극 3대 작가 중 마지막 사람이고요. 에우리피데스의 어떤 작품을 또 읽게 될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네. 오늘 읽을 작품은 에우리피데스의 히폴리토스라는 작품입니다. 네. 제목이 다소 우리 입에 붙지 않죠. 히폴리토스. 네, 신경 써야 되더라고요. 네, 히폴리토스인데요. 주인공의 이름입니다. 주인공의 이름이고요. 에우리피데스가 굉장히 많은 비극 작품을 남겼어요. 네. 아이스킬로스나 소포클레스는 한 9개 정도밖에 작품이 남아있지 않은 반면에 에우리피데스는 작품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의 작품에 대사가 좋은 게 많습니다. 이 사람이 대사빨이 죽이는 네. 저도 이렇게 읽으면서 밑줄을 많이 치고 나중에 책을 쓰면 이거는 좀 인용을 하면 좋겠다라고 싶은 그런 명대사들이 많기 때문에 이후에 웅변가들이 웅변교재로 원래 고전 작품 중에서 명문을 뽑아서 웅변교재로 많이 사용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에우리피데스의 작품이 상대적으로 보존이 잘 된 거죠. 그래서 소포클레스 전집, 아이스킬로스 전집은 각각 한 권으로 번역된 데 반해서 에우리피데스 전집은 두꺼운 책 2권으로 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책값을 아껴드리기 위해서 이번에는 에우리피데스 전집 1권에서만 세 작품을 뽑아서 같이 읽어보려고 하고요. 네. 그 첫 번째가 바로 히폴리토스입니다. 네, 2권의 책 가운데 1권에 있는 그 세 작품 살펴보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소개해 주실 작품은 히폴리토스. 네. 자, 지난주 기억이 나거든요. 작품을 한마디로 요약해 주신다면요 했을 때 귀남아가 굉장히 인상에 남았습니다. 네네, 자, 네. 오늘 이 작품도 한마디로 요약해 주신다면요. 네, 지난 시간에 귀남아는 굉장히 오래된 드라마의 대사였죠. 네. 이번에는 그보다는 좀 덜 오래된 귀남아, 아들과 딸에 비하면 거의 최신 드라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들으시면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 프로그램의 전 진행을 맡으셨던 정혜경 아나운서님 굉장히 흉내를 잘 내셨는데요. 그 대사를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네.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보려고 하고요. 네. 이 작품을 그리고 좀 또 저는 다르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거짓 미투의 양대 산맥이다. 네, 거짓 미투의 양대 산맥이다. 역시 이것도 줄거리 소개를 들어보시면 이게 왜 거짓 미투 이야기인가 아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양대 산맥이라고 하면 또 다른 하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유명한 또 다른 사건을 자연스럽게 떠올리시게 될 겁니다. 알려주지 않으시고 자 이야기를 듣고 그렇죠. 생각하시라 이 말씀이신 거죠.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들으면서 그 이야기가 안 떠오르면 단언컨대 교회 열심히 안 다니신 분이라고. 자, 거짓 밑의 양대산맥 나머지 그 작품 어떤 작품이 떠올리게 될지 생각을 하면서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한마디로 요약한 대사가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왜 또 이렇게 요약을 해주셨는지 이 작품을 통해서 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봐야겠죠. 네. 우리가 보통 여태까지 읽어왔던 작품들은 신에게 탄원하는 내용, 호소하는 내용으로 많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을 이 히폴리토스는 좀 다르게 신의 독백으로 그 시작이 됩니다. 네. 그냥 신 아니고 여신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여신으로 우리에게 정평이 나 있는, 지금까지도 미의 대명사라고 네. 하면 이 여신을 떠올리죠. 아프로디테. 네. 로마에서는 비너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노래가 귀에 익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사랑의 비너스. 네. 사랑의 여신. 로마 말로는 비너스, 네. 그리스 말로는 아프로디테. 그리고 이 작품에서는 그녀의 또 다른 별칭도 나옵니다. 퀴프리스. 네, 퀴프리스라고도 이제 칭해지는 네. 아프로디테 여신의 독백으로 작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름다우신 우리 아나운서님의 목소리로 아프로디테의 독백 일부를 좀 읽어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독백 어떻게 낭독하면 될까요? 두 가지 요소가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일단 달콤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서늘해야 됩니다. 서늘은 가능할 것 같고요. 달콤 좀 힘들 것 같은데. 아니요, 저 달콤하면서 서늘해야 됩니다. 굉장히 오늘 어려운 주문을 헤라 해주셔서 여신 톤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굉장히 어려운 주문을 하셨지만, 자, 이 작품 들어가 봐야 되기 때문에 네. 낭독을 하고 이 작품 살펴보겠습니다. 내 이름은 퀴프리스고 인간들 사이에서나 하늘에서나 내 명성은 자자하노라. 폰토스와 아틀라스의 경계에 살면서 햇빛을 보는 자 가운데 내 힘을 존중하는 자는 나도 명예를 높여주지만 내게 오만한 생각을 가진 자는 내가 반드시 넘어뜨리노라. 신들도 역시 인간에게 존경받고 싶어하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이지. 내 말이 진실임을 내 당장 보여주겠노라. 테세우스의 아들로 아마조네스족 여인들의 아들이며 경건한 피테우스의 제자였던 히폴리토스는 이곳 트로이젠 땅의 시민 중 유독 저 혼자만 나를 가장 사악한 여신이라 부르며 애정도 거부하고 결혼도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 그는 포이보스의 누이로 제우스의 딸인 아르테미스를 존경하며 그녀를 가장 위대한 여신으로 여기고 있지. 그는 늘 이 처녀 신과 어울려 푸른 숲속에서 날랜 사냥개를 데리고 나라의 들짐승들의 씨를 말리며 초인간적인 교제에 몰두하고 있지. 나는 지금 그들을 질투하는 게 아니야. 그럴 이유도 없고 나는 내게 죄 지은 히폴리토스를 벌 주려는 거야. 오늘 중으로 필요한 준비는 대부분 이미 오래전부터 해두었으니 많은 노고가 필요하지는 않을 거야. 브라바. 네, 여기까지입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좀 싸늘한 그 서늘한 느낌이 나지 않아서 아니요, 달콤하게 하셔서 지금 제가 네네. 혈당치가 올라서 지금 제 췌장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인슐린을 감사합니다. 열심히 뿜어내는. 네, 역시 칭찬으로 춤추게 네. 만드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데. 아닙니다. 제가 지금. 자, 네. 이렇게 제가 도입부를 낭독해 드렸고요. 이제 줄거리 들려주셔야겠죠. 네, 아프로디테의 저주로 이야기가 시작이 네. 되죠. 왜냐하면 아프로디테라고 하면 우리가 떠올리는 이미지는 그 아름다운 미, 사랑이라고 하면 좋은 것, 네. 이렇게 이미지를 갖고 있죠. 그런데 이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를 오직 단 한 사람 히폴리토스만 가장 사악한 여신이다라고 부릅니다. 히폴리토스가 왜 아프로디테를 가장 사악한 여신이라고 불렀을까요? 그가 추종했던, 그가 믿고 따랐던 신이 아프로디테의 반대편에 있는 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아르테미스를 존경했습니다. 네. 아르테미스는 아폴론의 누이 동생이고요. 네. 사냥과 순결의 여신입니다. 그래서 처녀들의 수호 여신이라고도 불리고 있는데요. 아르테미스를 존경하면서 그는 결혼을 거부했어요. 일단 그래서 독신으로 홀로 있으면서 맑고 청정한 심신으로 무예를 연마하는데 집중합니다. 나중에 보면 그에게 어떤 야망이 있지 않느냐라고 누군가가 떠묻는 그런 상황이 되어도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는 헬라스의 여러 경기에서는 제1인자가 되고 싶어도 국가에서는 단지 제2인자로서 늘 고귀한 이들과 사귀며 행복을 누리고 싶어요. 이 사람은 운동 경기, 스포츠 경기, 고대의 스포츠란 건 무예를 네. 겨루는 것이거든요. 창을 던진다든지 아니면 달린다라는 것도 결국은 군대의 필수적인 능력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군인으로서 혹은 무인으로서 얼마나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것들을 창 던지기, 원반 던지기, 달리기 이런 것들로 측정했던 것이죠. 야심이 없는 운동 중독자,
인물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그는 채식주의자이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아버지가 이 아들을 막 책망할 때 어디 가서 그 채식하는 이상한 습관이라도 자랑하고 뻑이지 그러냐 막 이런 얘기를 네. 한단 말이죠. 이 고대의 영웅들, 동양이건 서양이건 비슷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고대의 영웅들을 일컫는 현대의 시각으로 보면 약간 합당하지 않은 표현 중에 하나가 영웅호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영웅은 여성을 굉장히 밝힌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우리나라의 영웅 혹은 위인들. 세종대왕의 아내가 얼마나 많았는지 아십니까? 네. 뭐 이런 얘기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다 이제 대체로 여성을 네. 좋아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히폴리토스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다른 행보를 걷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삼국지 같은 책을 읽어보면 영웅을 표현할 때 혹은 영웅이 나이가 들었어도 자기가 건재함을 표현할 때 내가 아직도 나이가 들었지만 하루에 쌀을 한 말씩 먹습니다. 식사량 먹는 네. 것들을 과시하고 특히나 굉장히 강한 그런 이미지를 어필할 때 뼈에 붙어있는 고기를 덩어리째 뜯어먹는 그런 이미지들을 많이 네. 만화나 드라마에서 재현하곤 하죠. 그런데 히폴리토스는 채식주의자였던 거예요. 운동 중독, 네. 채식주의, 비혼주의, 맑고 청정한 심신으로 무예를 연마하는 운동을 하는데 오로지 삶을 던진 네. 영혼이 깨끗한 지금도 굉장히 많은 피트니스 센터에 가면 그런 남성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다른 욕망은 아무것도 관심이 없어요. 이분들은 술, 담배 아니면 심지어 여성, 다른 쾌락엔 관심이 없고 하루하루 자신의 근육이 자라가는 것에 최대의 기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히폴리토스는 그걸 단백질 파우더도 안 먹고 채식만으로 네. 해내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에게 매력을 느끼는 여성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히폴리토스 왕자님. 그분은 리터럴리 문자 그대로 실제로 왕자님이었기 때문에 이 왕자님이 채식하고 운동 열심히 하니까 피부는 또 얼마나 깨끗했을까요? 네. 당연히 다른 일반인들처럼 거친 일을 하지 않았을 테니까 뽀얗게 예쁘게 그리고 건강하게 강력하게 이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하필이면 그에게 사랑에 빠진 여성 중에서 사랑해선 안 될 사람, 사랑해선 안 될 사람이 있었던 거죠. 누구냐? 그녀의 의붓 어머니 파이드라였습니다. 히폴리토스의 어머니는 원래 어머니는 돌아가셨고요. 그의 의붓 어머니, 그의 아버지가 사실 고대 그리스의 영웅 중에 영웅입니다. 우리 고대 그리스의 영웅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사람이 헤라클레스이고요. 네. 헤라클레스의 아주 가까운 친구이자 헤라클레스에 필적할 만한 영웅, 우리가 이미 소포클레스의 작품에서 다루었던 그 영웅 테세우스가 네. 바로 그의 아버지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테세우스도 여성 편력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걸 다 말할 수는 없고요. 시간 관계상. 네. 그런데 테세우스가 다시 맞아들인 아내가 아마도 나이 차이가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네. 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아내가 나이 든 남편이 아닌 젊고 잘생기고 뽀사시하고 강한 매력 있는 의붓 아들에게 사랑에 빠지게 된 것이죠. 네. 이 사랑에 빠지게 되었을 때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거 여기서 멈춰야 된다라고 할 수 있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마음속에 바람이 불 수 있다. 그러면 네. 바람이 지나가도록 놓아둬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근데 그 바람 때문에 그 바람을 따라가면 그때부터 가정이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파이드라의 마음에 바람이 불었어요. 그 바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못했죠. 그리고 그 바람을 내버려 두지 못하는데 주변 사람들의 역할이 좀 있었던 겁니다. 파이드라를 어릴 때부터 돌보고 키워온 유모가 아가씨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뭐 선물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 뭐 좀 따뜻하게 식사를 대접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아니고 약을 쓰시면 됩니다. 네. 이건 현대도 범죄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내가 죽이는 약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걸 쓰면 된다라고 하니까 파이드라가 이거 아닌 줄 알면서도 그냥 자신의 뜻이 아닌 것에 이끌려 가듯이 그냥 내맡기는 거죠.
사실 자기가 적극적으로 끊어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당연히 히폴리토스가 그걸 거부하는 거죠. 그런 수작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한 겁니다. 다행히 약을 쓰기 전에 아마 그걸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히폴리토스가 이걸 거부하고 대신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서 이걸 말하진 않을 테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길 바란다라고 끝냈는데 근데 파이드라가 그녀의 마음속에 굉장히 큰 두 가지 감정이 들어온 거예요. 첫 번째는 수치심 혹은 죄책감이라고 부를 수 있는 네. 감정이겠죠. 그러니까 이거 나 견딜 수가 없다라는 그 첫 번째 감정. 이것 때문에 그녀가 자살을 선택합니다. 자살을 선택하는데요. 그녀에게 또 한 가지 감정이 있었다고 했죠. 복수심이었습니다. 나에게 이러한 수치를 안겨준 히폴리토스를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히폴리토스가 나를 어떻게 하려고 했었다라고 해서 내가 자살한다라고 했던 것이죠. 히폴리토스와 파이드라 사이에 이런 일이 있을 때 테세우스는 어디 있었느냐? 장기 출장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장기 출장을 마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왕궁이 슬픔에 휩싸여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헛짚습니다. 혹시 우리 증조부, 우리 조부님이 돌아가셨는가? 뭐 아니면 내 자식이 죽었는가?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파이드라가 죽었다라는 얘기를 듣고는 테세우스가 하늘이 무너지는 충격을 받는 거죠. 가장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 바로 아내의 죽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아내가 남긴 편지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봉인을 푸는데요. 고대 이 시대의 편지는 지금처럼 종이 혹은 그 이전에 파피루스 이런 것들이 나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나무판에 쓰여진 편지입니다. 나무판에 어떻게 편지를 쓰냐면 나무판에 왁스를 바르는 거예요. 왁스를 코팅을 하고 뾰족한 꼬챙이로 왁스를 긁어내서 글을 쓰는데 그러면 왁스를 긁어낸 나무판을 왁스가 있는 면을 이렇게 딱 서로 딱 붙인 다음에 그다음에 줄을 이렇게 묶고 그 줄 위에도 다시 왁스 밀랍으로 봉인을 하는 것이죠. 봉인을 뜯습니다. 봉인을 뜯어보니 죽은 아내가 남긴 유언은 사실이 아니었지만 자신의 아들이 자기 의붓 어머니를 어찌하려고 했던 그 이야기에 대해서 담겨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큰 수치심 때문에 여보 나는 세상에 살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그 사건이 테세우스에게 알려진 것이죠. 일종의 거짓 미투, 무고죄가 그 자리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테세우스가 아들을 부르는 것이죠. 아들을 불러서 극심하게 아들을 몰아붙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이야기하냐 하면 너는 죽이기도 아까워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죽음보다 더한 형벌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고향 땅을 떠나 추방시키는 것입니다. 테세우스의 영향력이 굉장히 그때 넓은 그리스의 넓은 영역에 퍼져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직접 다스리는 나라들 그리고 내 칼에 힘이 미치는 나라들 어디에도 네가 발디딜 곳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테세우스가 그렇게 이야기하자 아들 히폴리토스가 제발 추방만은 이라는 이게 애걸복걸합니다. 가 있을 곳이 그럼 내가 어디에 가서 있을 것인가? 이 굉장히 중요한 그리스인에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흔히 우리에게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라고 알려진 말이 있습니다. 호모 폴리티쿠스. 근데 이것은 정치적이다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좀 더 정확히 번역하자면 인간은 폴리스에 사는 존재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합니다. 호모 폴리티쿠스. 인간은 폴리스, 즉 사람들 사이의 공동체를 떠나서 결코 생존할 수 없고 또 삶의 의미도 찾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읽어서 잘 알고 있는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부모님을 알아보지 못한 내 눈을 스스로 멀게 하고 그리고 내 스스로 이 땅을 나를 추방시키는 벌을 내리겠다라고 해서 그가 추방당하는 벌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가 받아들여지는 어떤 땅에서 받아들여지는 테세우스에 의해서 받아들여지고 수용되는 경험을 통해서 일종의 구원 경험을 하게 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죠. 그리스인들에게 추방이라는 거 굉장히 무거운 벌이었던 것이죠. 죽음보다. 히폴리토스가 그렇게 추방당해서 그는 차라리 나는 살 수 없다. 이렇게 되느니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가 타고 있는 전차, 말이 끄는 전차에 아주 고삐를 단단히 메고 말들과 전차를 잘 연결한 다음 바다가 면에 있는 절벽을 향해서 돌진합니다.
그래서 절벽에서 바다 쪽으로 막 가는데 파도가 너무 거친 거예요. 엄청 큰 파도가 보니까 히폴리토스가 순간 이거 아닌데 네, 이거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는데 멈춰 이러면서 고삐를 당깁니다. 근데 고삐를 당기는데요, 이 고삐가 아무리 고삐를 당겨도 말들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히폴리토스가 말들을 막 저주하는 대사가 나와요. 그래서 너희들은 말이야 내가 먹여주고 키워주고 했는데 너희들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구나 막 이런 저주가 나오고요. 어떻게 이제 말들을 막 움직여서 말들을 방향을 돌리려고 하면 그때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거대한 황소, 괴물 같은 황소가 나타나는 거예요. 황소가 나타나서 말이 오른쪽으로 방향을 돌리려고 하면 오른쪽에서 툭툭툭 건드려가지고 말들을 암벽으로 바다 쪽으로 향하게 하고, 네. 왼쪽으로 가려고 하면 또 왼쪽으로 가서 툭툭툭 건드립니다. 이 황소는 누가 보냈느냐? 아버지 테세우스가 포세이돈에게 기도했었거든요. 이 부도덕한 폐륜적인 죄를 지은 이 아들을 꼭 죽여달라고 포세이돈에게 기도했고,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그곳에서 기도의 응답으로 황소를 보내서 그 말들이 방향을 틀지 못하게 했던 거죠. 그래서 히폴리토스가 어떻게든 말을 이렇게 해보려고 하다가 전차가 전복된 거예요. 전복되면서 이 고삐는 단단히 잡고 있었잖아요. 고삐 단단히 잡고 있는 그 손 그대로 말들에 끌려가면서 거친 돌멩이 바닥에 히폴리토스가 박살이 난 거죠. 떡이 된 겁니다. 그래서 거의 죽기 직전의 상황, 이제는 피할 수 없는 그 죽음의 상황이 된 것이죠. 그리고 테세우스에게 그 소식이 알려졌을 때 테세우스는 처음에는 이 페루나 잘 죽었다라고 네. 생각했지만 그때 그에게 여신이 찾아옵니다. 히폴리토스가 믿고 따랐던 아르테미스 여신이 나타나서 이 테세우스 이 어리석은 자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이것이 이렇게 된 것이다. 너의 아들은 아무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테세우스가 정말 큰 슬픔, 후회 이런 것들에 막 잠기게 되는 거죠. 이 격정에 잠기게 되는 겁니다. 그때 그의 아들 히폴리토스가 거의 죽기 직전에 그가 들것에 실려서 아버지 앞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오게 되었을 때 아르테미스 여신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게우스 노인의 아들이요, 테세우스죠. 그대는 그대의 아들을 품에 꼭 껴안도록 하라. 그대는 본의 아니게 아들을 죽였느니라. 신들이 그렇게 정하면 인간은 실수하기 마련이니라. 히폴리토스여, 그대에게 이르노니 그대는 아버지를 미워하지 마라. 그대가 당한 것은 그대의 운명이니라 라고 하면서 아르테미스 여신은 떠나가게 되죠. 그리고 테세우스와 히폴리토스는 마지막으로 대화를 이야기하면서 히폴리토스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살인죄에서 제가 아버지를 놓아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죽기 직전에 아버지를 용서하면서 코러스들이 히폴리토스의 최후 그 슬픔을 비탄에 잠긴 노래로 노래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마치게 됩니다. 네. 거짓미투 양대산맥. 네. 다들 떠올리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 이야기를 이 사람 떠올리지 못하시면 교회 열심히 안 다니셔가지고. 네, 한 명 떠오르더라고요. 네. 자, 그리고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라고 얘기하신 걸 네. 줄거리 이렇게 소개해 주시는 동안 네. 왜 또 이렇게 네. 한마디로 요약하셨는지 또 알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고요. 자, 양대산맥 퀴즈처럼 맞춰볼까요? 네,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뚜루룽. 혹시 요셉 아닌가요? 정답입니다. 제가 교회 열심히 다닌 걸로 하겠습니다. 훌륭하십니다. 네. 네. 그런데 정말 이 거짓 미투로 인해서 이 줄거리를 듣는 동안 이게 또 이런 식으로 또 전개가 되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자, 오늘 작품의 줄거리는 들으셨고 이 작품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주실까요? 에우리피데스는 앞의 두 작가와 사뭇 다른 면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스킬로스나 소포클레스에 비해서 에우리피데스 훨씬 더 격정적인 작가이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거 그냥 막장 드라마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실제로 그런 소재들을 많이 다룹니다. 굉장히 자극적인 소재를 또 굉장히 자극적인 방식으로 다루는데 능숙했던 작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명한 그 드라마의 대사도 인용하게 된 것이죠. 네. 그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정말 지고지순한 사랑을 허락받기 위해서 얘기했던 게 아니죠. 자신의 불륜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자신의 부도덕한 네. 감정이 이것이 죄가 아니다라고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소리치는 그런 장면의 대사였지요. 에우리피데스가 그런 격정을 다루는데 굉장히 능숙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 비극이 공유하고 있는 기본 정서, 인간은 신으로 상징되는 숙명 앞에서 무력하기 짝이 없는 존재다. 이 감정을 기조를 공유하고 있어요. 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의 작품에서는 언뜻 그러한 신들이 결코 공정하지도 않고 그리고 지혜롭지도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인간의 행동이라는 것이 그런 신에 의해서 휘둘려서 간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의 책임이 신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조금씩 꺼내기 시작한 네. 작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아르테미스 여신의 입으로 아까 제가 읽었던 부분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신들이 그렇게 정하면 인간은 실수하기 마련이니라. 그대는 본의 아니게 아들을 죽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었죠. 용서의 가능성이 무엇이냐, 이것이 신에 의해서 혹은 운명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이 잘못을 돌이키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인간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철저하게 악한 존재가 아니라 이 운명 앞에서 네가 어찌할 수 없는 바가 있지 않았느냐, 용서받을 기회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작품의 마지막 부분에서 히폴리토스가 아들, 히폴리토스가 아버지 네. 테세우스를 용서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죠. 이 작품은 그야말로 인간다움 혹은 신을 넘어서는 인간의 그 고유함이 무엇인가, 네. 고대 그리스인들이 생각하는 그 부분이 출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떤 인간의 운명을 흔들고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이 신들 혹은 운명이라는 거대한 힘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인간다운 삶의 길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마지막 장면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용서하는 것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고 그리고 이 숙명, 우리를 조롱하는 숙명의 사슬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흔히들 복수의 사슬이라는 말들을 네. 하지 않습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한 복수의 사슬은 계속해서 되풀이되고 최초의 그 불화의 씨앗을 던진 운명 혹은 신의 장난에 인간이 계속 놀아날 수 있죠. 하지만 그 복수의 사슬을 끊는 것이 무엇인가? 용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다운 고결한 심성, 인간다운 경건한 심성의 핵심에 무엇이 있느냐를 에우리피데스는 굉장히 자극적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생각하고 거론하고 싶지 않은 그런 소재를 통해서 역설적으로 아름답게 그려내고 있는 작품이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 보면 가장 비극적인 작가로 에우리피데스를 꼽습니다. 우리는 소포클레스가 가장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대 그리스의 3대 작가 중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에우리피데스가 가장 그 비극적인 격정적인 장면을 잘 연출하는 작가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시학의 연구자인 이상섭 교수님 같은 분은 추측하시죠. 소포클레스의 작품보다 아마도 아리스토텔레스는 무대에서 공연을 볼 때는 에우리피데스의 작품을 훨씬 더 좋아했을 것이 틀림없다라고 추정하실 정도로 에우리피데스의 작품이 갖는 고유한 장점이 뚜렷하지요. 그러게요. 그 지난주까지 저희가 아이스킬로스 작품을 살펴봤었는데 그 전개 방식과 사뭇 좀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마지막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 비극을 읽었지만 아버지를 용서하는 그 모습에서 그 비극적인 좀 더 그런 요소들, 막장 드라마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런 장면들이 있지만 또 마지막에서는 또 생각할 그런 포인트를 또 던져주는 그런 작품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자, 오늘은 에우리피데스의 첫 번째 작품으로 히폴리토스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다음 시간은 어떤 작품 살펴볼까요? 테세우스 이야기가 오늘 좀 나왔으니까요. 테세우스의 친구, 고대 그리스의 가장 유명한 영웅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우리피데스가 헤라클레스라는 작품을 썼습니다. 저는 이 헤라클레스 앞에 다른 걸 붙입니다. 맛간 헤라클레스. 맛이 좀 간 헤라클레스 이야기. 에우리피데스답게 이번에도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정신없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에우리피데스의 헤라클레스를 다음번에 읽어보려고 합니다.
네, 에우리피데스의 헤라클레스 또 이 작품 어떤 작품인지 기대함 가지고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죠. 네, 지금까지 홍정환의 소소한 책 읽기 홍정환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